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생각해라. 상현의 3인하는 장벽에 맞서 이를 깨부수겠다는 부단한 노력으로 아카자를 공략하기 위한 해법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 목을 베어낼 수 있었던 탄지로. 아카자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탄지로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기가 없는 인간은 그가 살아온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예기치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싸움터에서 이런 돌발 상황에 능히 대처할 능력이 있는 수라로 살아왔음에도 자신이 수백 년간 쌓아온 무술의 정수를 탄지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여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분쇄했기 때문이죠. 아카자는 순간 보았던 미움도 분노도 살기도 투기도 느껴지지 않는 탄지로의 눈동자에 담긴 것이 자신이 추구했으나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최고의 영역, 무아의 경지일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아카자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지길 바라며 잘린 머리를 이어 붙이려고 했죠. 그때 기유는 자신의 부러진 칼을 던졌고 아카자의 머리는 그 칼을 맞고 떨어지게 되는데, 아카자의 시선이 기유에게로 향하며 그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순 없다. 난 강해질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하게, 더욱 강하게. 곧 아카자의 머리는 바스러져 사라졌고 이에 탄지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의 생각과 달리 아카자의 몸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강함에 대한 끝없는 집착이 이대로 끝나는 것을 허락지 않았죠. 아카자는 목이 잘린 채로 술식을 전개했고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손날을 피했으나 이어지는 발차기에 벽에 처박히게 되고, 죽지 않고 움직이는 아카자를 보며 탄지로는 크게 당황했죠. 규타로 남매처럼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생각했으나 곧 아카자가 지금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화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장과 같은 목의 약점을 극복한 혈귀가 되어 간다는 것을 말이죠. 이에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작의 한계를 뛰어넘었기에 실신하게 되었고, 아카자는 탄지로를 끝장내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토미오카 기유가 자신의 칼을 주워들고 아카자에게 드리치 파도를 사용하며 몸을 베었지만, 아카자가 머리를 잘리고도 엄청난 회복 속도를 보이는 것에 기유는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몇 차례 이어지는 공방. 그러나 이미 기유도 체력적인 한계를 넘은 상태였고, 게다가 부러진 일륜도로 아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아카자는 기유를 뒤로한 채 몸을 돌렸는데, 이때 기유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일어났고 아카자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탄지로를 죽이려거든 우선 나부터 쓰러뜨려라. 기유가 보이는 불굴의 정신, 그 어떤 역경의 체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우린 무사가 아니라 칼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마음속에 큰 칼을 품고 있지. 사용하는 건 오로지 자신의 주먹뿐. 아카자는 기유의 모습에서 전에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어 놓았던 누군가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이에 아카자는 불쾌함을 느껴 기유를 먼저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아카자가 기유를 공격한다면 기유는 틀림없이 죽게 될 상황이었죠. 그때 아카자는 자신의 팔을 붙잡고 이제 그만하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보이는 한 여자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이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한편 기유는 현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상현을 상대로 여태껏 전력으로 부딪혀왔던 것에 대한 체력 소모로 시야는 좁아지고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왼쪽 귀는 들리지 않고 오른손엔 감각이 없어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죠. 하지만 기유는 더욱 일륜도를 굳게 쥐었습니다. 맡은 바를 뒤로 이어주기 위해. 이제 다시는 눈앞에서 가족이나 동료가 죽게 놔두지 않기 위해. 누이에게서 사비토에게서 그렇게 보호받았듯 그는 탄지로를 지키고자 다짐했습니다. 아카자는 자신의 팔을 붙잡은 여자가 누군지 몰랐고 붙잡은 손을 놓으라고 말했으나 그녀는 아카자를 말리며 이제 저쪽 세상으로 가자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함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해지려고 하는 것일까? 아카자는 왜 강해지고 싶은지 애초롭게 묻는 그녀의 물음에 자신이 강함을 필요로 했던 인간이었을 적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카자가 강함을 필요로 한 이유는 아버지에게 약을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이었을 적 이름 하쿠지. 그는 아버지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병에 걸려 점점 야유게 되었고, 하쿠지는 값비싼 약을 사기 위한 돈을 구하기 위해 소매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맞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관청에 잡혀가 흠신매를 맞고 양팔에 죄인의 문신까지 새겨지게 되었죠. 다음번에 또다시 죄를 짓고 관청에 온다면 손목이 잘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쿠지는 양 손목이 잘려도 발로 훔쳐주겠다고 말하며 크게 웃어 보였죠. 다 큰 산에조차 실신하는 채찍형 백대를 맞은 상태에서 그런데도 그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를 위한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하쿠지의 위세에 관리는 그를 귀신의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이가 돋아나 있었고 선천적으로 강한 육체를 가진 편이었죠. 남들이 뭐라고 떠들던 하쿠지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기에 그는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하쿠지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쿠지의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유서를 남겨두었는데 그는 하쿠지가 자신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길 바랬고 그간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쿠지는 아버지의 묘비를 끌어안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가난한 자는 사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지, 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아버지가 사과해야 하는지. 지켜야 할 것을 잃은 하쿠지는 세상의 증오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는 싸움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쿠지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형벌을 받든 괜찮았습니다. 채찍에 맞아도 뼈가 부러져도 몇백 년이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성인 7을 상대로 모두 쓰러뜨린 하쿠지. 그때 도복을 입은 넉살 좋은 표정의 어떤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도장에 오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하쿠지가 가진 죄인의 문신을 알아보았음에도 말이죠. 이에 하쿠지가 반발하자 우선 새로 태어나라며 덤비라고 말했고 하쿠지가 기세 좋게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나가떨어지게 되죠. 기절한 하쿠지는 그의 집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 아저씨의 이름은 케이조이며 소류라는 맨손으로 싸우는 무쇠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선지 문화생은 한 명도 없었기에 케이조는 주로 해결사 같은 일을 하며 일당을 벌고 있었죠. 그는 하쿠지에게 딸의 병간호를 맡기려고 했는데 며칠 전 아내가 딸의 병간호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딸도 고생만 시킨 것에 자신의 못남을 탓했죠. 하쿠지는 딸 하나밖에 없는 집에 죄인인 자신을 들여놓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 다르게 케이조는 죄인인 너는 아까 처치했으니 괜찮다며 웃어보였죠.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던 아카자는 탄지로가 불쾌했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혈귀를 동정하는 탄지로와 죄인을 동정하는 케이조는 닮았기 때문에 탄지로의 모습이 자꾸만 이런 시답잖은 과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에게 있어 한심한 과거. 한심한. 하쿠지는 케이조의 딸 코유키의 모습을 보며 그녀처럼 병들었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케이조가 떠난 뒤 방 안에 둘만 남아 흐르는 어색한 정적. 이에 코유키가 먼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보고 다친 애는 괜찮은지 물어보았죠. 남들로부터 오랜만에 듣는 관심과 걱정. 코유키와의 첫 만남. 이때 아카자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드시 고쳐놓겠다. 구해놓겠다. 지키겠다. 내 인생은 그런 망언만 쏟아내는 한심한 것이었다. 하쿠지는 코유키의 병간호를 하며 남는 시간에 케이조로부터 무술을 배우고 단련하게 되었는데 코유키는 자신 때문에 하쿠지가 단련도 못하고 놀러 나가지도 못하는 것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쿠지의 아버지 또한 항상 사과했었기에 아버지와 코유키를 하쿠지는 겹쳐보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는 그녀가 가지는 미안함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코유키는 오늘 밤 폭죽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기분 전환으로 다녀오라고 했으나 하쿠지는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병상에서 일어나 평범하게 걷고 놀고 싶었을 거라는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오늘 못 가더라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폭죽은 쏠 거니까 그때 가면 된다며 태연이 말했죠. 그의 말에 코유키는 눈물을 보였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쿠지는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느라 마음이 울적해져서 그런 거라고 여겼죠. 어느 날 하쿠지는 케이조로부터 자신이 가진 이름의 뜻에 대해 알게 됩니다. 사당을 지키는 고마이누.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존재. 하쿠지는 케이조에게 문화생이 한 명도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케이조는 산적에게 공격당하는 한 노인을 구해주었고 그 노인은 소류의 기술에 감동하여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땅과 오래된 도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과 도장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인접해 있던 검쇠 도장은 항상 소류 도장을 골탕 먹였고 그 때문에 문화생이 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하쿠지는 의문이었을 겁니다. 소류는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케이조의 성격 탓에 힘으로써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이죠.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주먹은 사람을 지킬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쿠지는 이곳에서의 훈련과 코유키의 병간호를 하며 구원받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은혜를 베풀어준 케이조와 코유키, 그들이 현재 하쿠지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하쿠지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인지 코유키는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되어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케이조는 하쿠지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도장의 대를 이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딸과 하쿠지를 이어주려는 것. 코유키는 어느덧 하쿠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말에 하쿠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가슴 졸이듯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코유키. 하쿠지는 죄인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탓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물며 누군가가 그런 자신을 좋아해주는 미래 따윈 더더욱. 이에 하쿠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되죠. 하쿠지는 케이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들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 불행은 찾아온다고 하쿠지가 혼례 소식을 알리려고 성묘하러 간 사이 이웃 검쇠도장의 후계자는 그들의 결혼 소식을 듣자 우물에 독을 탔고 케이조와 코유키는 그 물을 마셔 죽게 됩니다. 이웃 도장의 후계자는 평소 코유키를 좋아했으나 행실이 좋지 못했고 더욱이 그 건으로 하쿠지와의 대련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과 시기 질투심으로 정면에서 이길 수 없기에 우물에 독을 타는 비겁한 짓을 한 것이죠. 싼는한 주검이 되어버린 눈앞의 소중한 이들을 보며 하쿠지는 생각합니다. 나는 소중한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그 곁에 없다. 약속했는데. 하쿠지는 코유키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코유키는 하쿠지에게 어렸을 때 불꽃놀이 보러 가자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그녀의 물음에 하쿠지는 당황했으나 코유키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죠. 하쿠지와 나눈 소소한 얘기들은 그녀에게 기쁨이었고 설령 올해 불꽃놀이를 못 보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보러 가면 된다고 해주었던 그의 말은 코유키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코유키는 몸이 약했을 당시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살아있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마음속 어딘가로는 자신을 이미 포기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쿠지만은 코유키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봐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유키를 통해 미래를 보게 된 하쿠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준 셈이었습니다. 코유키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부부가 되어주길 청했습니다. 이들의 맺어짐을 축하하듯 폭죽은 계속해서 터졌고 하쿠지는 그녀의 청혼을 수락하며 맹세합니다. 누구보다도 강해져서 평생 당신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 말만 했지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었죠. 이후 하쿠지는 인적 검술 도장을 습격했습니다. 도장의 후계자를 비롯한 67명의 문화생들을 맨손으로 죽였고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지옥도를 연상케 했죠. 한순간에 지킬 것을 모두 잃어버린 하쿠지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또다시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모든 게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이후 혈기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잔에 의해 혈기가 되었고 지금의 아카자가 된 것이었죠. 그는 혈기가 되어 기억을 잃고 또다시 힘을 추구했습니다. 지키고 싶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가족을 잃은 세상에서 구역구역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니면서 100년 넘게 무의미한 사륙을 반복하고 그는 기억해낸 자신의 이야기를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고 시답잖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카자가 강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버지에게 약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케이조와 코유키와의 과거를 모두 기억해낸 상황에서 그가 기억을 잃고서도 보인 강함을 추구하는 것에 넘어선 집착은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에 대한 애정의 크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죽어봤자 그 세 사람과 같은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카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한 기유를 보며 인간이란 존재의 허망함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취약한 약자, 곧 죽고 파괴되고 사라져 없어질. 곧 아카자는 머리를 재생하며 쿄주로에게 사용했던 파괴살 멸식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실신했던 탄지로가 깨어나 몇 번이고 목을 베겠다고 이기겠다고 다짐하며 아카자를 공격했으나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만 칼을 놓치고 말았고 이판사판 주먹으로 아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먹으로는 아카자의 기술을 멈출 수 없기에 탄지로는 기유와 함께 공격권 밖으로 나가려고 뛰어들었는데 순간 탄지로는 자신에게 미소 지은 뒤 스스로에게 멸식을 사용하는 아카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탄지로의 주먹이 아카자의 얼굴을 강타했을 때 아카자는 아버지를 잃고 세상에 증오심을 가져 방황하던 자신을 케이조가 새로 태어나라며 막았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사범님이 가르쳐준 다른 이들을 지키기 위한 주먹을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해 그의 소중한 무술을 피로 물들이고 아버지의 유언도 지키지 못했던 과거에서 그때 자신이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던 건 소중한 사람의 목숨도 그들의 의지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행동이었죠. 탄지로는 그 순간에 일순 감사의 냄새를 느꼈었고 아카자는 계속해서 재생하려는 자신의 몸에 이제 됐다며 정정당당하게 탄지로가 자신의 목을 베었던 것에 깨끗하게 승패를 인정하고 지옥으로 가려고 했죠. 탄지로는 어딘가로 움직이다 멈춘 아카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가 멈춘 이유는 아카자에게 아버지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카자는 아버지에게 이제 괜찮은지 괴롭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했죠. 아카자, 아니 하쿠지는 곧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못한 것에, 실패한 것에. 그때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케이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네가 어떻게 변하든 아들은 아들이고 제자는 제자라며 죽어도 버리지 않는다고 감싸주었고 비록 천국에는 데려가 줄 수 없는 것에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하지만 이내 무잔히 간섭해와 강함만을 추구하던 아카자의 모습을 끌어내려고 했고 아카자는 무인으로서의 긍지조차 저버린 존재가 되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하쿠지가 사랑했던 존재 코유키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고맙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를 확인한 아카자는 순간 놀라며 눈물을 보였고 도복을 입었던 무인으로서의 하쿠지로 돌아와 그녀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 놓아 소리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중요한 순간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약속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 미안해. 그런 그를 코요키는 품에 소중히 안아주었고 우릴 기억해내서 다행이라고 원래의 하쿠지로 돌아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보이며 하쿠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죠. 다다이마. 하쿠지와 코유키는 불 속에 삼켜졌고 이와 함께 아카자의 몸은 소멸했습니다. 이를 보는 탄지로는 이제야 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고 어서 타마요가 있는 곳으로 향하려고 했으나 극심한 체력 소모로 실신. 이를 보던 기요도 실신했고 이들의 승리 소식은 꺽쇠까마귀를 통해 전해지게 되며 무한열차로부터 시작된 한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한편 아카자의 죽음을 느낀 상현의 코쿠시보. 그는 아카자가 패배한 것에 더 높은 곳으로 열린 길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분노했고 주변 기둥을 모두 베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메라 캐날의 굵직한 스토리 하나가 막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이 스토리가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만화책이나 팬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빼고 줄여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화의 중점 내용은 아카자의 과거가 밝혀짐으로써 그가 강함을 추구하고 약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먼저 무한열차로부터 시작된 에피소드의 의미를 보자면 쿄주로와 아카자의 대립, 그리고 이어지는 아카자와 탄지로, 기유의 2차전을 통해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쿄주로는 탄지로 일행을 지키다 죽었지만 탄지로가 아카자에게 승리하는 것을 통해 힘을 가진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는 강해져서 다시 약자를 돕는 힘의 선순환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카자의 인생을 포함하여 본다면
진정한 강함은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지킬 것이 사라졌을 때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분별한 힘은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카자는 강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통해 그가 힘을 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그것은 소중한 일을 지킬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엇도 지키지 못했고 그가 과거의 기억을 되살았을 때 스스로 말했듯 혈기가 되어 수백 년간 쌓아온 곳은 지킬 것이 없었기에 그에겐 무의미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무한열차에서 탄지로가 말했던 것의 빌드업이 완성됩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열차의 승객들과 탄지로 일행의 목숨을 모두 구한 쿄주로가 승리한 것이죠. 그 이유는 아카자가 바랬던 것이 결국 쿄주로와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선천적으로 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어머니의 유언을 잊고 힘을 약자를 지키는 데 사용한 쿄주로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힘으로 약자를 죽이고 혈기가 된 하쿠지, 육아편에선 카마도 남매가 샤바라 남매로 비교되었다면 쿄주로는 아카자로 비교됩니다. 하쿠지가 성미가 급하다 해도 결국 살아온 환경과 만나온 사람의 차이로 인해 다른 길을 걷게 되었네요.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은 아카자가 본능적으로 강함을 추구하고 약자를 혐오하듯 이를 통해 그가 마음에 드는 인간을 보면 혈규가 되라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이었을 적 그에게 소중한 이는 약자인 인간이었고 그로 인해 쉽게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이가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직후 기후를 보며 떠올리는 대사를 보면 말이죠. 즉 약자를 싫어하는 것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소중했던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서 죽게 된 트라우마, 다른 하나는 약자의 비겁한 짓으로 소중한 것을 잃게 된 트라우마. 솔직히 탄지로가 아카자의 목을 베었을 때 아카자는 그냥 소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후가 뒤에서 기습으로 칼을 날리는 바람에 기후의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되뇌며 각성하게 된 것이 의미심장하죠. 뭐 정리하자면 결국 쿄주로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은 탄지로, 노이와 사비토의 마음을 이어받은 기후에게 아카자가 패하고 이후 아카자가 각성하여 큰 위기를 겪지만 하쿠지를 다시 태어나게 했던 것이 케이조였다면 혈기가 된 아카자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 케이조와 닮은 탄지로, 무잔의 간섭으로 하쿠지가 다시 아카자가 될 뻔했지만 이를 다시 되돌린 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남아있는 고유키의 마음. 이를 통해 카가야가 말했던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진정한 강함이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런 이상향을 귀멸의 카나는 주제로 말하고 있지만 작가는 아카자의 과거를 통해 가난한 사람한텐 불합리한 사회의 부조리와 착한 사람은 항상 손해만 보는 현실을 또 비판하고 있죠.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구하기 위해 하쿠지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헤이조는 소류무술을 사용하는 강자로서 그의 선행으로 큰 도장을 얻게 되었으나 주변 도장의 시샘으로 문화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해 이는 딸의 병간호를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이조가 마음만 먹었다면 힘으로 제압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량했기에 그러지 않았고 최후는 동물을 마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죠. 케이조와 같은 사람은 현실에선 살아가기 어렵죠. 만화에서도 그런 성격 탓에 딸의 병간호도 아내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까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샤바라 남매에 이어서 이런 현실과 이상향을 동시에 귀멸의 카나는 다루고 있고 만화에서만큼은 이상을 충족시켜주기에 저는 귀멸의 카나리란 만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상향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벽을 느끼게 되니까요. 귀멸의 카날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보이기엔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질 수 없는 애니아어가 된다면 코너.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카자 편은 처음 볼 때랑 이미 그 내용을 알고서 볼 때랑 느낌이 다릅니다. 내용을 알고서 볼 때 아카자의 대사 하나하나와 표정을 보면 과거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왜 그가 힘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가 힘에 집착하는 것이 갈 곳을 잃어버린 목적에 대한 몸부림과 절규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렇기에 딱히 어떤 장면에 힘을 준다는 느낌보다는 성우의 전반적인 연기력이 관건인데 솔직히 김열제에서 아카자의 성우를 보면 딱히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케이조와 코요키의 성우가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또한 본편에서 미처 그리지 못한 인적 검술 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또한 애니화가 될지 궁금하네요. TVA로 만든다면 육아편 11화처럼 특별 편성으로 만들어질 것 같네요. 감정선의 흐름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아카자 편을 극장판화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매주 한 번씩은 보러 갈 것 같네요. 그리고 굳이 이번 화에서 힘을 준다고 할 신이 있다면 하쿠지와 코유키가 미래를 약속하는 폭죽신 또는 마지막 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다음에 등장하는 해오기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